이번 강의는 챕터 27 위기 재난 트라우마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위기와 재난 트라우마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함께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대규모 자연재난과 끊이지 않는 분쟁과 테러 등의 위기 사건이 도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성범죄, 어린이 학대 등의 외상적인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죠. 현대인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위기나 재난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어떤 근대화를 이룩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발전의 속도에 비례해서 사고와 복합 재난이 상당히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위기나 재난에 처한 사람들이 재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서 정신건강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신간호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간호사 역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정의,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크리네인에서 유래됐어요. 이거는 불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의 안정을 깨트리는 급격한 변화 혹은 어떤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시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가면서 평소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기를 경험하죠. 1940년대부터 에릭 린더만이 보스턴의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클럽 화재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별 반응을 연구를 했어요. 493명이 사망을 했는데 중요한 사람의 상실에 따른 애도와 또 지연 반응을 설명하면서 삶의 과정에서 자녀 출산, 결혼, 차별과 같은 상황이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적응 기전을 일으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제럴드 케플란이 위기는 평형 상태 또는 항상성의 장애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 수용소에 있는 아동들의 위기 상황과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반응 양사를 기술을 하였는데 그 당시 위기란 평소에 사용하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생활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발된다고 했습니다. 린더만과 카플란 등의 연구에 기초를 둔 위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의 위기 상태, 즉 불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위험 및 위협 사건에 의해서 유발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긴장 및 불안이 고조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이 됩니다. 더욱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불안, 분노,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죠. 위기는 병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고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 상황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상황 이전의 문제를 재조정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기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대처 능력이라든가 혹은 심각성, 개인의 특정한 반응, 상황적인 지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 4에서 6주간 지속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위기의 인터벤션은 과거의 무의식적 갈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위기 전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온 개인이나 가족에게 적합하고 환경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개인의 대처 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평형 상태가 회복될 수가 있죠. 회복된 평형 상태는 위기 이전의 평형 상태와 같거나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 시 적절한 도움을 신속히 받지 못한다면 이 위기가 고조가 되어서 자살이나 타살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위기의 종류를 보면 크게 발달 위기, 상황 위기, 재난 위기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자, 발달 위기는 형제가 출생, 학교 입학, 결혼, 임신, 퇴직 등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상 가능한 생활 사건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 시기가 있죠.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과정,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청소년기, 결혼 후, 갱년기, 은퇴 시기 등은 발달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단계의 발달 과업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성장 발달이 방해를 받죠. 새로운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성장에 따른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대인관계의 자원이 풍부하며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가 상황 위기예요. 예상치 못한 위협적인 사건이 개인의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통합을 위협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상실과 관련 있고 우울 증상이 동반되고 자아상, 셀프 이미지는 성장하면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반응이나 주어진 역할의 설정에 따라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상실하거나 위협받게 될 때 상황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사별, 장애 자녀의 출산, 불치병이나 만성 질환의 진단 등이 있어요. 이 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애도감을 불러일으키죠. 충격과 불신, 혼란스러움과 강렬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특히 자살 유가족은 사별 과정 동안 비난, 수치심, 죄책감, 거부감을 경험하죠. 세 번째가 재난 위기예요.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대량 파괴나 인명 손실이 나타날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재난 위기는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자연 재난이지만 대형 화재, 폭발물, 건축물 붕괴, 이송수단의 사고, 예를 들면 무한공항 사고라든가 페리호 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고, 또 이태원 사고 이런 것들 이게 이송수단의 사고죠. 전쟁 및 테러 등 사회 재난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최근 이러한 재난이 혼합되어서 복합 재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단계는 4에서 6주까지 지속이 되면서 4단계 적응 과정을 거친다고 케플란이 얘기했습니다. 1단계 위기 사건의 결과 긴장이 나타나죠.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할 때 평소에 사용했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2단계에는 평소에 사용하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단계는 대처 능력의 실패로 혼란과 무력의 기간이죠. 3단계는 긴장도는 여전히 높고 새로운 해결을 시도하려고 해요. 이 단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허탈과 무력감을 느끼고 급성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에서 심한 정서 및 정신장애가 나타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 간호 과정을 보면 위기 간호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6주 이내에 위기 중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면 문제에 초점을 두고 6에서 8회 면담 계획을 하고 면담 시간은 48에서 72시간 내에 종결하되 추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세스 단계에서 위기 중재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신간호사는 대상자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대상자가 불안이 높고 명확한 사고를 할 수가 없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경우에 먼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격려하죠.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상과 행동 특성을 봐야 돼요. 다양한 증상이 보여지는데 분노, 무감동, 슬픔, 우울, 울음, 성적 욕구의 감소, 무력감, 피로, 초조, 악몽, 집중력 저하, 죄책감, 건망증, 요통, 두통, 불면, 사회적 위축, 자살 시도가 있죠. 그래서 자살 시도의 이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자살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살 예방 중재가 필요합니다. 촉진 사건. 촉진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존감이나 역할 성취 정도, 의존성, 생물학적 욕구 등을 사정하고 이러한 욕구를 위협하는 사건을 탐색해야 되겠죠. 사건에 대한 지각.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과 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사건이 대상자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관심 주제와 기억들은 촉진 사건의 단서가 되고 과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또한 대부분의 위기는 상실 혹은 상실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연관된 최근의 사건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지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지 체계와 대처 자원, 대상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가깝게 지내는지,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 가족이 필요한 거죠. 대상자를 이해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혹은 종교적인 믿음은 좋은 지지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의 종교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대처 기전을 봐야 되는데 대상자의 강점과 과거의 성공적인 대처 기전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다른 위기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불안이나 우울은 어떻게 해소했는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상적인 환경을 떠난 적이 있는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체적 활동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 진단을 보면 비효과적 대처, 무력감, 수면 양상 장애, 불안 두려움, 사고 과정 장애, 부모 역할 장애, 비효과적 역할 수행,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비효과적 건강 유지 행위, 외상 후 증후군,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자아, 정체감 혼란, 자해의 위험, 손상된 가족 대처, 이렇게 설정 가능한 간호 진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플랜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위기 중재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정신치료와는 달리 정서적 평형을 회복해서 개인이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문제는 다루지 않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근거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중재자가. 대상자가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expression,
표현하도록 encourage, 격려하고 그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병리적 측면이 아닌 건강한 측면을 강조해서 대상자의 대처 능력, 강점과 잠재력,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둬야 되죠. 또한 대상자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 체계 활용을 촉구하면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시적인 역할도 기꺼이 해야 해요. 무엇보다 대상자를 성장 가능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 환경적인 조정. 상황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주변 상황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가까운 친척집에 보내는 것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심리적 지지 제공. 심리적 응급처치. 그래서 psychological first aid. 이 심리적 응급처치가 있어요. 정신간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예를 들면 안심, 온정, 승인, 감정이입, 돌봄, 경청, 돕고자 하는 의지와 같은 치료적 의사소통을 사용합니다. 위기 집단 모임이 있어요. 이 집단 모임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되찾고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 또는 권위자로부터 정보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개인 치료보다 위기 집단이 더욱 유익하죠. 위기 집단 모임의 장점으로는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사회적 접촉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감정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게 되죠. 이러면서 서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쉐어해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줍니다. 정신간호사는 위기를 경험하는 대상자와 그의 사회적 체계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자, 위기가족 중재.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을 중재할 때 정신간호사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증상을 지녔는지, 누가 확인된 대상자인지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위기 중재 기법. 적극적, 중점적, 탐색적인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 위기 상황의 시간적인 한계성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란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는 창조성과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중재 기법을 적용할 때 원칙을 보면 대상자가 자신의 위기 상태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야 돼요. 현재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도록 돕고 적응 방법 또는 대처 기전에 대해서 탐색하고 사회와의 관계를 재형성하고 긴장과 불안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적응 기전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위기 중재 형태를 보면은 우리 그 사랑의 전화나 뭐 그런 그 위기 전화 있죠? 24시간 내내 운영하죠. 전화 상담은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담을 하러 와야 하거나 경제적 부담도 없이 어떤 종류의 도움이라도 즉각 행해집니다. 면접의 상담은 즉각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기간은 5에서 6회까지 지속하면서
개인, 집단, 가족을 포함합니다. 가정방문은 직접 관찰로 자료를 더 수집해야 할 경우에 시행을 하고 대상자와 만나기 시작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때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전화 상담 시 자살 확률이 높았다거나 이웃이나 의사, 종교인 등이 잠재적 위기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었을 경우에 방문합니다. 방문 상담은 위기 중재 경험이 풍부한 팀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은데 혼자 방문하는 것보다는 덜 위협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오는 것이 더 좋죠. 그 다음 마지막이 간호평가예요. 자, 간호평가의 내용을 보면 건설적인 대처 기전을 사용해서 위기 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되었는지, 대상자의 불안 수준과 증상은 조절되었는지, 대상자의 요구 수준이 충족되었는지, 적절한 지지 체계와 대처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추가 치료 프로그램을 의뢰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와 정신간호사는 위기중재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토의를 하고 미래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표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결과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연장시켜서 계속 상담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장기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정신간호사는 건강교육과 위기중재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